2018년 3월까지는 장애율이 좀 꽤 나올 수 있어서 보험금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사모의 양민희입니다. 살다가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도 있고요. 빙판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돌풀이나 나무 같은 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허리나 목뼈가 아플 때가 있는데요.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이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교통사고하고 넘어졌을 때하고 보상받는 게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력에 의해서 뼈가 눌리는 형태를 보이면서 골절된 것을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보시면 눌렸죠? 네. 이게 정상 척추체고 이거 눌린 거예요. 밖에서 충격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걸 다 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부위인 흉요추부, 네. 배요부라고도 하는 부위에서 가장 많이 요쯤인 거죠? 네,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출하는데요. 네. 저희가 디스크 편에서 합의금 산출할 때 중요한 3가지 기억나세요? 아, 네. 네. 갑자기 저한테 시간이 들었어요. 장애율, 그 다음에 소득, 한시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 장애기간. 아, 기억했나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그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 나기 전에 내 노동능력이 100이라고 보면은 내가 사고 나서 다쳐가지고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됐는지. 노동 능력이 상실됐다는 걸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압박률로도 평가를 하는데요. 압박률이랑 후방 각도 변형 그리고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서 이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앞에 경추부가 잘렸어요. 경추부랑 흉추부, 경추 1번부터 5번 그리고 흉추 1번부터 10번까지는 27%, 흉요추부라 해가지고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까지는 32%, 요추부는 요추 2번부터 5번까지 29%를 기준으로 이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추부, 네. 그 다음에 그 요추부, 네. 그 다음에 흉요추부. 요쪽쯤,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장애율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제가 아까 말했던 27%, 32%, 29%는 기준인 거예요. 네. 이걸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의사가 장애율이랑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 3년일 경우에 어느 정도가 책정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측정할 수 없어요. 제가 소득도 모르고, 아, 그쵸. 네, 장애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다 전화하시면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소득 말고 손해사정의 입장에서 네.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압박률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려드리면, 네네. 사고 전에 추체의 높이를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추체라는 게 뭐죠? 척추체의 네. 높이를 알 수 없으니까 저희가 유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유출을 하냐면, 눌린 뼈를 기준으로 이 위에 뼈와 아래 뼈의 평균치가 사고 이전의 높이일 것이라, 이 척추체의 높이 계산을 해보면 2.915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 길이를 사고 이전의 이 척추체의 높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71cm 남았잖아요. 네. 그 이 두 개를 나눠요. 1.71 나누기 2.915 하면은 58.6% 정도예요. 네. 그럼 지금 58.6% 남아있다. 네. 그럼 이 척추체의 압박률, 40% 정도 그쵸? 눌렸다고 보는 그렇게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척추가 원통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측정하는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높이가 좀 달라지겠네요. 달라지죠. 네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사가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네, 일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냐에 따라서 네, 길이가 많이 그렇겠네요. 다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자문의는 다르게 측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보험사 자문위는 장애율이 덜 나오는 게 아무래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으니 척추뼈가 가장 덜 찌그러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별로 외력에는 압박이 없었어 라고 주장할 테고,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 있는 주치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눌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야, 장애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처음부터 유리하게 측정해가지고 합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환자에서 유리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한테 가장 압박률이 심한 곳으로 측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면 주치의한테 해달라고 안 해요. 그러면요? 대학병원 가요. 정말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네. 이런 데를 가서 측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대로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아니야, 그거보다 장애율이 높지 않아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네요. 다른 측정값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자문의는 저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네. 정말 자문위 관련해서 깊게 좀 파고 싶어요. 번외로. 기자님이 기사를 열심히 쓰시고 힘을 네. 좀. 근데 이 자문위 관련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네. 파악하기 정말 힘듭니다. 자문위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연락을 좀 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보험사 입장에서 하는 자문의 같은 경우는 장애율이 조금 나왔다고 주장을 해요. 이럴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보험회사에서 자문의한테 맡겨서 의뢰를 해보겠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네. 애초에 전문가를 선임해서 유리한 입지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전문가도 자문의한테 맡겨봐라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도 대학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가는데 네. 거기는 의사의 개인정보랍시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사람이 그쵸. 측정한 값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인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약간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험사 쪽에서 자문이라고 들고 온 내용이 누가 자문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의사 개인정보라고 해서 보험사가 어떤 병원 소속의 어떤 의사가 이렇게 자문했다라고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자문의를 받아온 거를 보면은 조그맣게 이 자문 결과는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보험사가 저렇게 주장했으면 무슨 주장의 근거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끌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교통사고에서 외력으로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람이 자동차 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보험으로 또 한 번 보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좀 달라요.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이었잖아요. 네. 이제 개인보험은 AMA 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는데 보험증권을 보시면 써져 네. 있어요. 상해 후유장애, 재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도 적혀 있고요. 자동차 보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압박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을 한 경우에는 척추체 4개 이상을 수술을 했다. 네. 고정수술을 했다 하면은 심한 운동장애로 보고 지급률 40%. 보험 가입 금액이 3억이라면 네. 3억 곱하기 40%. 1억 2천. 네. 척추체를 3개를 수술을 했다면 뚜렷한 운동장애로 보고 지급률 30%. 그리고 척추체 2개를 수술했으면 약간의 운동장애로 보고 지급률 1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형장애로 평가를 하는데 35도 이상의 척추 전만증이나 척추 후만증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이면 심한 기형으로 보고 지급률 50%. 그리고 이제 15도 이상의 척추 전만증이나 척추 후만증 그리고 10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은 뚜렷한 기형으로 보고 지급률 30%. 경도의 척추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일 때는 약간의 기형으로 지급률 15%를 지급하고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수술은 안 했지만 네. 허리가 휘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장애로 보고 장애율을 따져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를 났을 때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애율을 따져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장애율을 따져서 이만큼 무조건 지급한다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 개인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면 또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보통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처리했으니까 개인보험으로는 받을 수 있나? 이 생각을 아예 전혀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받으셔야죠. 챙길 건 챙겨야죠. 상해 후유장애, 재해 후유장애 이 항목을 보시라고 했던 게 손해보험사들이 상해보험이라고 얘기하고 네. 생명보험사가 재해보험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생명보험사의 재해보험 중에서도 있는 거군요. 네, 그쵸. 계약일자가 2018년 4월 이전이면 골절된 척추체 네. 위아래를 윗뼈의 윗선과 아랫뼈의 아랫선을 이어가지고 측정하는 콥스 앵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골절된 뼈잖아요. 네. 이 윗뼈의 윗선, 아랫뼈의 아랫선을 이어가지고 측정하는 게 콥스 앵글 방식이에요. 아, 예. 2018년 4월 이후면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가 나와 있어요. 표준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쓰고요. 그러면 2018년 4월 이전이면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법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약관에 어떤 방식으로 측정한다가 없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해 주면 아까 그 콥스 앵글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는 그러면 압박된 척추체. 그것만으로도 또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압박된 척추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거는 이제 골시멘트라는 걸 한 척추예요. 골절된 척추체에 경사가 있는 것 같으면 이 골절된 척추체의 아랫부분과 이 바로 위에 뼈 있죠. 이거를 이어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많이 나오는 나오면은 걸 사용할 수 있죠. 그럼 2018년 4월에는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네. 반드시 그걸로 측정을 해야 되지만 2018년 3월까지는 네.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았으니까 가입자가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측정해서 장애율을 높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험사는 분명히 보험사가 유리한 콥스 앵글 방식이요. 콥스 앵글 방식을 쓸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것도 소비자가 잘 모르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콥스 앵글 방식 어쩌고저쩌고 하니 엔젤이요? 콥스 앵글 방식 네. 소비자는 잘 모르고 보험사의 얘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게 장애율이
이 심각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네. 보험금이 1,000만 원 혹은 억 단위로도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각도를 15도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아까 뚜렷한 기형으로 30%였잖아요. 그쵸. 그럼 저희가 3억을 가입했는데 30%면 9천만 원이죠.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아 이거 15도 아니다. 14도다. 13도다. 이러면 이제 지급률이 낮아지죠. 15%로. 그러면은 가입금액 3억만 하더라도 4,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보험 가입할 때 후유장애 관련된 담보를 통상 넣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다면 대부분 이 후유장애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포함돼서 가입을 하셨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1,500만 원 차이가 아니라 7,500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2018년 4월 이후에 약관이 좀 더 달라진 게 또 하나가 있다고요? 네. 개정된 약관에서는 생리적 망곡, 정상 망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생리적 망곡이요? 네. 척추는 어떤 모양이라고 하죠? S자라고 하죠. 그쵸. 네. 이 완만한 곡선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생리적 망곡이라 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공제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2018년 4월 이전에는 안 적혀 있는 거잖아요. 아, 생리적 망곡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원래부터 그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측정하는 게 아니고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네네. 논문이나 전문 서적에 이만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자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통계치가. 보험사는 높은 걸 쓰고 네. 저희는 낮은 걸 쓰고 네네. 이렇게 싸우는데 2018년 4월 이전에는 이거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공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로 싸우겠죠 또.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가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쵸. 결국 이 문제도 얼마나 전문가하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겠군요. 압박골절,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목이나 허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장애 또는 한시 장애가 남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조금의 차이로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결국은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지으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게 장애율을 뽑는 건데 2018년 4월 이후로 장애율을 산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해졌고 달라졌다. 2018년 3월까지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맡기면 장애율이 좀 꽤 나올 수 있어서 보험금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다. 라고 또 한번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